왜 사람들은 한국이 망할 것 같다고 느낄까? 바로 구독하고 알아보자. 출산율 0.65, 청년 체감 실업률 25%, 가계부채 세계 1위, 거기에 부동산 폭등, 금리 급등,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 숫자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이래서 다들 한국이 망한다고 하는구나.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2023년 10월 한국을 두고 지속 가능성의 문턱 앞에 선 사회라고 표현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국가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국내 언론들은 거의 매일 키프레임을 던진다. 헬조선, 지옥불 반도, 지방의 죽음. 이런 단어가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위험하다면 왜 한국은 여전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왜 여전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절반쯤은 현실이고 절반쯤은 집단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퓨처 오브 휴머니티 인스터튜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기감지 능력이 빠른 사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즉, 위기의 조짐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위기를 실제보다 더 증폭시켜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망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정작 망한 적은 없다. IMF 때도 살아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회복했고 코로나 팬데믹도 세계가 놀란 속도로 극복해냈다. 한국 사회는 늘 위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위기를 돌파해온 나라다. 즉, 위기를 잘 느끼는 민족일 뿐 위기에 휘둘리는 민족은 아니라는 뜻이다. 망할 것 같다는 감정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감정을 데이터로 바꾸고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속도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위기는 있다. 하지만 이 나라엔 그것을 이기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작동 중이다. 사람이 줄어도 기술로 채운다. 인구 절벽에 맞서는 AI 국가.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 빠르게, 전례 없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반응 속도다. 대부분의 나라가 출산율 쇼크에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기술로 대응하는 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실행 중이다. 서울의 병원에선 간호 로봇이 입원실을 순회하고 지자체 콜센터에선 AI 상담원이 민원을 처리한다. 군산의 한 물류창고에선 사람 없이 로봇이 박스를 나르고 지방의 농가에선 드론이 논에 비료를 뿌린다. 이건 전시가 아니다. 실제 현장이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은 고령화에 가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로봇연맹 IFR은 한국은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구 감소 속 자동화 전환의 속도에 주목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 전환 가속 국가 전략을 통해 전 산업에 AI와 로봇을 구조적으로 심기 시작했다. 병원, 물류, 교육, 행정, 농업, 돌봄, 소상공인 영역까지 사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 기술 대체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사람이 없다고 탄식할 때 한국은 기술로 바꾸자고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 나라가 됐다. AI는 이제 한국에서 선택이 아니라 기반이다. 로봇은 실험이 아니라 실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체계는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유지되고 일자리가 재편되고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조용하고 빠르게 한국은 인구 절벽을 뚫는 방법을 전 세계보다 먼저 실험하고 있다. 3. 망가질 틈이 없다. 제조업과 수출 여전히 세계 최강. 위기론이 아무리 고조돼도 한국 경제의 가장 깊은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뿌리란 바로 제조업이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27%에 달한다. OECD 평균이 15%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최상위 기술력 기반의 경쟁력이라는 게 핵심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2차 전지 세계 3위,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디스플레이 세계 2위, 스마트폰 부품 수출 세계 3위. 특히 블룸버그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제조업이 단순 수출을 넘어 글로벌 생산망의 불가결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전환 속에서도 배터리 모듈 전장 기술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과 북미의 전기차 기업들의 전략 배터리 공급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K조선은 친환경 선박, 고부가 가치 LNG선 분야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기술로 수주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IMF는 2023년 한국에 대해 고위기국이 아니라 고기술국이라고 규정했고 독일 경제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한국은 제조 기반을 디지털로 진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며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과 기술 전환 속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무너질 부문보다 지탱할 자산이 더 많은 나라다. 제조업은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산업이 아니다.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이고 한 사회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북부 근육 같은 존재다. 한국은 아직 그 근육이 단단하게 살아있는 나라다. 4. 북극 항로 시대, 한국은 세계 물류의 전진기지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항로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다. 바로 북극 항로 아크틱시 루트다. 이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중국, 한국, 일본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가 기존 스웨즈 운하 경로보다 최대 40% 이상 단축된다.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24일 걸리던 항로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4일이면 도착한다. 이건 단순한 속도 단축이 아니다. 물류 비용 절감, 에너지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감축까지 전방위적 산업 재편을 동반한 글로벌 해운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이 항로의 전략적 요충지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동북아 해상 허브인 동시에 북극 항로의 남단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은 이미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제는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로 혁상되고 있다.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는 북극 항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항해를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BPA는 이 흐름을 겨냥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은 북극 항로 시대에 맞는 쇠빙 LNG선, 초저온 화물선,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의 북극 개발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선박 수주를 따냈다. 2023년 노르웨이 북극 전략연구소는 한국은 북극 항로와 극동러시아 산업 개발의 핵심 기술 파트너라고 분석했고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도 북극 항로 시대의 아시아 거점은 부산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건 기후가 바꿔준 기회이자 위치와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는 희귀한 전략 포지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를 늘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배웠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정학적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고 있다. 북극 항로는 그 전환을 상징하는 길이고 한국은 그 길의 시작점이다. 위기 때 더 강해지는 나라, 한국인의 DNA. 대한민국은 평탄했던 적이 거의 없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단 한 세대 안에 3번의 국가급 위기를 겪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의 역사는 위기 이후에 더 강해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한국은 IMF 역사상 가장 빠르게 구제금융을 상환한 국가가 됐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은 금 모으기 운동은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찾아보기 힘든 집단적 연대라고 극찬받았다. 이 사건은 지금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리더십 수업에서 사회적 위기 극복 사례로 소개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진국이 파산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때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고 그 결과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엔 더 놀라웠다. 진단키트 수출,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실시간 확진자 동선 공개 시스템 등 한국형 방역 모델은 전 세계에서 모범 사례로 인용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위기를 체계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IT 인프라와 사회적 신뢰가 결합한 놀라운 위기관리라고 분석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엔 위기를 감지하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하려는 집단적 학습 능력이 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늘 다음 단계로 가는 신호탄이었다. 우리는 반복해서 무너졌고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빠르고 더 유연하고 더 똑똑해졌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에서 다음 시대의 도약을 준비해온 나라다. 어쩌면 한국의 진짜 국력은 GDP나 수출액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 자체일지 모른다. 6. K컬처는 감정의 수출이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힘. 한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BTS는 UN에서 연설하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었고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모두 휩쓸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성공이 아니다. 이건 영향력이다. 뉴욕타임즈는 코리아 해즈 비컴 앤 언익스펙티드 컬처럴 슈퍼파워라고 썼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하드파워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소프트파워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중요한 건 파급력이다.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결국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한국에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 문화는 수출보다 멀리 간다. 문화는 마음을 바꾸고 이미지를 만들고 관심을 연결시킨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해외 소비 유발 효과는 연간 약 20조 원.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화장품, 패션, 음식, 게임, 여행, 교육까지 모든 산업을 이끄는 감성 기반 수출 플랫폼이 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년 한류 페스티벌이 열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K-팝 전용 아레나가 건설 중이며 남미에서는 한국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아이들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버드 아시아 센터는 K 콘텐츠는 외교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와 무관하게 국민 간 연결을 만드는 신형 국제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K컬처의 진짜 힘은 소리 없이 사람을 바꾼다는 데 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결국 호감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국가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확장된다. 하드 파워는 따라잡기 쉽지만 소프트 파워는 축적된 시간과 감정이 만든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축적의 정점에 있다. 7. 한국은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들어오는 나라가 된다. 출산율 0.65. 언론은 말한다.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줄어들고 있는 건 내부 인구지만 늘어나고 있는 건 외부 인구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산층과 고급 인력들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첫째, 삶의 질 대비 생활비가 낮다.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미국, 일본, 유럽보다 확연히 저렴하다. 특히 건강보험과 대중교통, 인터넷, 치안은 이민자들이 한국에선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국제 생활비 비교 플랫폼 Airbnb는 서울의 생활물가가 뉴욕의 절반 수준, 도쿄보다도 20% 이상 낮다고 발표했다. 둘째, 의료 수준이 세계 최정상급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50만 명을 돌파했고 그중 상당수가 건강검진, 암치료, 성형, 치과 등 고급 의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은 고급 헬스케어와 디지털 행정이 결합된 살기 좋은 신형 이민 국가라고 분석했다. 셋째, AI가 언어 장벽을 없애고 있다.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몰라도 병원 예약, 관공서 업무, 쇼핑까지 가능하다. 실시간 번역 앱과 음성 AI 통역기는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한국 정착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도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고급 기술 인력, 간호 인력, 돌봄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완화, 영주권 확대, 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개방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 중인 국가라고 평했다. 이제 중요한 건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가다. 한국은 지금 출산율 쇼크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구가 모이는 나라로 조용히 체질을 바꾸고 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8. 헬스케어 강국, AI 통역,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삶의 목적지. 예전엔 떠나는 나라였다. 유학, 취업, 이민. 외국이 더 좋아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다. 한국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헬스케어, 디지털, 언어 장벽 제거 기술이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판독 기반 영상 진단, 로봇 수술, 원격 진료 솔루션도 선진국보다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한국은 병원 진료 시스템이 디지털 금융처럼 효율화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캐나다 CBC 방송은 의료 접근성과 결과 모두에서 캐나다보다 우월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언어. AI 통역기의 발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한국어를 몰라도 병원 예약, 식당 주문, 관공서 업무가 가능하다. 팝하고 지벨, 카카오 아이 같은 AI 번역 플랫폼은 실시간 회화 통역까지 지원하며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거기에 디지털 행정이 더해진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확인서, 통신사 변경, 공과금 납부 모두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클릭이면 끝이다. 이건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절감 효과를 준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은 디지털 시민권 수준에서 세계 1등 국가라고 분석했고 세계은행도 한국의 전자정보 지수를 2022년 기준 세계 1위로 발표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왜 사람들은 한국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 살기 좋은 나라는 많다. 하지만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 정도 수준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글로벌 삶의 목적지로 진화하고 있다. 9. 결론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뜬다. 사람들은 숫자의 겁을 먹는다. 출산율 0.65. 국가부채 1천조. 청년 체감 실업률 23%. 하지만 숫자는 단면일 뿐이다. 한국은 그 단면을 뚫고
구조를 바꾸는 나라다. 수출과 제조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고 북극 항로와 아시아 해상물류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과 인재는 압축 성장의 원천이며 AI와 로봇으로 인구 절벽을 정면 돌파 중이다. K컬처는 전 세계를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소프트 파워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의료와 기술, 삶의 질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다.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어떨 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법을 만든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은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회이며 그만큼 먼저 싸우고 먼저 적응하는 국가다라고 분석했다. 이 말은 위기 속에 있는 오늘의 한국의 가장 정확한 정의일지 모른다.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먼저 몸을 던져 변화를 시작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다시 뜬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늘 영상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행해라.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